시어머니 오금자의 손이 제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앞이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당하는 모습을 그저 구경거리로 볼 뿐이었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주제를 알아야 한다며 식당 딸년 주제에 뭘 안다고 비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비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누구의 딸을 건드렸는지를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어떻게 역전하는지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윤서진, 33살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미술교사였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국내 10대 기업 윤그룹 회장의 외동딸이라는 걸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늘 외로웠습니다. 친구들은 제 돈을 보고 다가왔고 남자들은 제 집안을 보고 접근했어요. 진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8살 되던 해 저는 결심했어요. 신분을 숨기고 평범하게 살기로요. 회사 일도 그만두고 작은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년을 살았을 때 박민재를 만났습니다. 학원 근처 카페에서 일하던 평범한 남자였어요. 처음으로 제 돈이나 집안이 아닌 저라는 사람을 봐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가 커피를 쏟았을 때도 웃어주었고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씌워주었어요. 1년을 만나고 저는 그에게 청혼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평범한 사랑을 찾은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시작부터였습니다. 남편의 어머니 오금자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요. 제가 처음 뵙겠다고 인사했을 때 시어머니는 아들이 제 얼굴만 보고 결혼한다며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첫 인사부터 싸늘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옷차림부터 신발까지 훑어봤습니다. 부모님이 뭘 하시냐는 질문에 작은 식당을 한다고 답하자 시어머니는 아들이 서울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라며 말끝을 흐렸어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저는 아버지와 마지막 통화를 했습니다. 서진아, 정말 이 길이 내가 원하는 거냐? 네, 아버지. 이제 돈이 아닌 사랑으로 살고 싶어요. 아버지는 긴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 비서에게 제가 정말 힘들어하면 그때 연락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결혼식에 아버지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약속대로요. 저는 평범한 신부가 되고 싶었고 아버지는 그걸 지켜주신 거였죠.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어요. 제 쪽에서는 학원 동료들 몇 명, 남편 쪽에서는 친척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식 내내 제 쪽 하객들을 훑어봤어요. 혹시 제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성사됐고 저는 박서진이 됐습니다. 결혼 후 처음 일주일은 신혼여행도 가지 않고 신혼집을 꾸몄어요. 남편과 함께 가구를 고르고 커튼을 달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결혼 후 일주일 드디어 시댁 첫 방문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부러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저렴한 옷을 꺼내 입었어요. 손톱도 짧게 깎고 화장도 최대한 수수하게 했습니다. 가방도 동대문에서 3만 원짜리로 골랐죠. 거울을 보니 정말 평범한 새댁 같았어요. 아무도 제가 재벌가 딸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모습이었습니다. 시댁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 오금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이요.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저는 준비해간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한우 세트였어요. 너무 비싸 보이지 않을 정도의 가격대로 골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손이 참 곱다고 말했어요. 순간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아차 싶었죠. 평생 굳은 일 한 번 안 해본 제 손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얼른 웃으며 핸드크림을 자주 발라서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제 말투, 걸음걸이, 앉는 자세까지 유심히 살폈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시어머니가 또 물었습니다. 말투가 왜 이렇게 교양 있냐고 식당집 딸이라며 비꼬듯 말했어요. 남편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제가 대학을 나왔다고, 원래 공부를 잘했다고요. 시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지방대 주제에 무슨 교양이냐고요. 저는 참았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도록 주먹을 쥐었어요. 이게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구나, 배우는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린 밥상을 보며 저는 또 실수를 했어요. 무의식 중에 너무 우아하게 수저를 들었던 겁니다. 어릴 때부터 받아온 식사 예절 교육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제 수저질을 보더니 어디서 배웠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수저를 내려놓으며 학교에서 배웠다고 둘러댔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제 뒤에 서 있는 게 느껴졌어요. 감시하는 거였죠. 그릇 깨지겠다며 천천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이 정말 곱다며 설거지 처음 해보는 것 같다고 추궁했어요. 제 등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을 잠깐 남으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먼저 보내고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차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불안했어요. 1시간 후 돌아온 남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뭔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씻는 동안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내일 집에 오라고, 남편 빼고 혼자 오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혼자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방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제가 놀라 뭐 하시는 거냐고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가만히 있으라며 제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에르메스 아냐?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지갑을 들고 있었어요. 깜빡했습니다. 지갑만큼은 바꾸지 않았던 겁니다. 친구가 준 선물이에요. 무슨 친구가 100만 원짜리 지갑을 선물로 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화장품도 하나씩 확인했어요. 디올, 샤넬, 모두 명품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정체가 뭐냐고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심이 아니라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너 분명 뭔가 숨기고 있어. 제가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매일 전화를 걸어 제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했어요. 제가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두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평범한 삶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제 정체가 들킬 날이 머지 않았다는 걸요. 남편은 그럴 때마다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렇다며 이해해달라고만 했습니다.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속이 메스꺼웠고 몸이 나른했습니다. 혹시나 싶어 약국에 들러 임신 테스트기를 샀어요. 2줄. 저는 임신이었습니다. 순간 눈물이 났어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할까, 남편은 기뻐할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아기는 축복이니까요. 분명 시어머니도 손주 소식에 기뻐하실 거라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먼저 말했어요. 남편은 놀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어머니께 알려야 한다며 시댁에 가자고 했어요. 다음 날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계셨어요. 저희를 보더니 왜 왔냐고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좋은 소식이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어머님, 저 아기 생겼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굳어진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돈도 없는 게 애부터 낳겠냐며 소리쳤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주 소식에 이렇게 반응할 줄은 몰랐어요. 남편이 황급히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좋은 일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순간 짝! 뺨을 후려쳤습니다. 저는 비틀거렸어요. 귀가 먹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이 여자 때문에 인생 망치는 거 안 보이냐며 소리쳤어요. 정체도 모르는데 애까지 낳으면 어떡하냐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짝! 또 한 대를 맞았습니다. 이번엔 입술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당장 나가라고,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그가 저를 감싸줄 거라 믿었어요. 제 손을 잡고 어머니께 당당히 말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아, 일단 내 집에 가 있어. 내가 어머니 설득할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절대 제 편이 아니라는 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뺨이 따갑고 입술에서 피가 났지만 참았어요. 뱃속 아이를 쓰다듬으며 시댁 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저랑 헤어지라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소리치는 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가며 눈물을 흘렸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닌 허무함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평범한 사랑인가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빨갛게 부은 뺨과 찢어진 입술. 이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뱃속 아이에게 미안했어요. 엄마가 잘못 선택했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하다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꼭 어머니를 설득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집에 오지 않았어요. 시댁에서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임신 초기라 입덧도 심했지만 아무도 제 곁에 없었어요. 하지만 뱃속 아이를 위해서라도 뭐라도 먹어야 했어요. 그날 저는 시댁 근처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남편이 혹시 집에 들를까 싶어 냉장고를 채워두고 싶었거든요. 과일을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동네 아줌마 서너 명을 데리고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성큼성큼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가 집안을 망치려고 일부러 임신한 거 아니냐며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여기서는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제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사람들이 구경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쑥덕거리며 구경만 할 뿐이었어요. 내 주제를 알아야지. 식당 딸년 주제에 시어머니가 제 머리를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저는 배를 감싸며 아기가 있다고, 제발 그만하라고 울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그게 정말 아들 자식이 맞냐며 제가 분명 뭔가 숨기고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를 동정하는 게 아니라 구경거리로 보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동네에서 이 사람들에게 저는 그저 가난한 며느리일 뿐이라는 걸요. 제가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애원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때였습니다. 손때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제 친구이자 변호사인 하윤정이 서 있었어요. 윤정은 정장 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완벽하게 화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시어머니가 윤정을 쳐다보며 누구냐고 남의 가족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윤정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남의 가족이라니 재밌다고 말했어요. 윤정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오금자 씨, 지금 폭행죄 현행범입니다. 증거 확보 완료했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윤정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 누구의 딸을 건드렸는지 아세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윤정을 쳐다봤어요. 저는 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도 참아서도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윤정이 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시어머니와 동네 아줌마들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윤정의 당당한 모습에 압도된 것 같았습니다. 윤정이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고급 세단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계속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기가 괜찮을까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윤정은 걱정 말라며 지금 제일 좋은 산부인과로 간다고 위로했습니다. 윤정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강남의 유명한 산부인과였습니다. 대기실부터 남달랐어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조용하고 깨끗했습니다. 검사를 받는 동안 저는 떨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더니 다행히 아기는 무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어요. 진료실에서 나와 윤정과 마주 앉았습니다. 윤정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윤정이 말했습니다. 네가 누군데 이런 꼴을 당하냐고 이제 그만하라고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윤정은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도 이렇게 당하는 게 평범한 삶이냐고 반문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윤정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께요. 윤정이 회장님이라 부르며 따님 상황을 전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아, 이제 됐지? 내가 원하는 평범한 삶 살아봤잖아.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신 게 아니었어요. 걱정하고 계셨던 거죠. 3년 동안 딸을 멀리서 지켜보며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저는 울면서 죄송하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며 내일 회사로 오라고 이제 아빠가 정리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윤정이 제 등을 토닥이며 옆에 있어줬어요. 이제 괜찮아질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 윤정의 집에서 묵었습니다. 혼자 있기 싫었거든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뱃속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고, 엄마가 너무 늦게 정신 차렸다고, 이제부터는 제대로 지켜주겠다고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제 모습 그대로 살기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윤정과 함께 회사로 향했습니다. 3년 만에 가는 아버지 회사였어요. 윤그룹 본사 건물은 여전히 웅장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저를 알아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할 뿐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이 있는 곳이었죠. 비서실 앞에 서자 최 비서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안내했어요.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창밖을 보고 서 계셨어요. 뒷모습이 3년 전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부르자 아버지가 천천히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시더니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아버지가 우리 딸 고생했다며 팔을 벌리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버지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빠가 다 정리해주겠다고 아이만 생각하라고요. 아버지 회장실에서 나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최 비서에게 지시하셨어요. 내일 아침 일찍 준비하라고 딸의 시댁에 갈 거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3년 만에 제 옷장을 열었습니다. 윤정이 보관해 두었던 제 옷들이었어요. 샤넬, 디올, 에르메스. 제가 원래 입던 옷들이었죠. 거울을 보니 낯설었습니다. 3년 동안 수수하게만 입었던 제가 아니었어요. 이게 원래 제 모습이었는데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백을 들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올리고 풀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하이힐도 신었죠. 윤정이 옆에서 말했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윤서진 같다고요. 회사 앞에는 검은색 고급 세단 5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최 비서가 차 문을 열어주었어요. 저는 마지막 차에 탔습니다. 아버지는 회사 일이 있어 함께 가지 못하셨지만 비서들과 변호사들을 보내주셨어요. 차량 행렬이 시댁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떨렸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묘한 긴장감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댁 골목에 도착했을 때 이미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세단 5대가 좁은 골목을 가득 채웠으니까요. 차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비서들이 일렬로 내렸어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창문을 열고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길목을 막으면 어떡하냐고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차에서 제가 내렸습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3년 동안 감춰왔던 진짜 제 모습이었죠.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가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서진? 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조용한 골목에 또각또각 울렸어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저는 윤그룹 회장 윤태진의 외동딸 윤서진입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그룹? 그 재벌 윤그룹? 세상에, 저 며느리가? 동네 아줌마들이 수군거렸어요. 어제 저를 구경거리로 봤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어머님께서 제 머리채를 잡으셨죠. 제가 누군지도 모르시고요. 시어머니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바로 그때 남편이 집안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중이었는지 셔츠만 입고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서진아, 이게 무슨... 저는 남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만 바라봤어요. 최 비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를 시어머니에게 건넸어요. 오금자 씨, 이건 폭행죄 고소장입니다. 그리고 이건 명예훼손 관련 서류고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받아들고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3년 동안 제가 참았던 건 사랑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 아이까지 위협하셨죠. 주변 사람들이 모두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차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제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서진아, 내가 미쳤었어. 제발. 동네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무시하고 비웃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남편이 집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슬리퍼를 끌며 황급히 달려왔어요. 서진아, 나 몰랐어. 정말. 내가 이럴 줄은.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상했어요. 복수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통쾌함도 후련함도 없었어요. 그냥 슬펐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3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았다는 게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숨겼어요. 사랑받고 싶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제게 뭘 해주셨죠? 따귀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으셨고 제 아이를 위협하셨죠.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힘으로 제 아이를 지킬 겁니다. 혼자서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필사적인 얼굴이었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내가 어머니 말리지 못한 게 잘못이야. 저는 그의 손을 천천히 뿌리쳤습니다. 오빠, 사랑은 신분을 몰라도 되지만 존중은 신분을 알아도 해야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 비서가 차 문을 열어주었어요. 저는 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너머로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무릎 꿇은 시어머니와 망연자실한 남편, 그리고 수군거리는 동네 사람들. 그게 제가 본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3년을 살았던 이 동네가 이제는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윤정이 옆에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서진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차 안에서 최 비서가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고생했다고 본가로 가서 편히 쉬라고 하셨다고요. 저는 뱃속 아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기, 이제 괜찮아. 엄마가 널 지켜줄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3년 전 제 모습으로 돌아온 저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단단해진 눈빛이었어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힘이 있어도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진짜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라는 걸요. 며칠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내용이었지만 저는 읽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아직 이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제 마음이 편해지는 날이 오겠죠. 그때까지 저는 제 아이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시댁을 떠난 후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곁으로 돌아왔지만 회사 일에는 바로 복귀하지 않았어요. 뱃속 아이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아버지는 제게 최고의 산부인과 의사를 붙여주셨고 윤정은 매일같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3개월 후 저는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눈물이 났어요. 이 작은 생명을 위해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우리 공주, 엄마가 지켜줄게. 병실은 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회사 임직원들, 친구들, 지인들 모두가 축하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중 하나의 꽃다발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오금자였습니다. 저는 꽃다발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윤정이 편지가 있다며 건네주었습니다. 펼쳐보니 손글씨로 꾹꾹 눌러 쓴 편지였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제가 누군지 알았어도 몰랐어도 존중했어야 했다고, 부디 건강하게 아기를 키우라고요. 저는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용서는 아직 이릅니다. 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던 그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미움은 내려놓기로 했어요. 미워하며 살기엔 제 딸과 보낼 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제 아이에게 증오가 아닌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며칠 후 뉴스에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윤그룹 윤서진 이사, 한부모 가정지원재단 설립. 저는 제가 겪은 일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엄마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재단 이름은 품격으로 지었어요.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세상에 알리고 싶었거든요. 한 달 후 재단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오셨고 윤정도 함께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기자들이 제게 물었어요. 왜 한부모 가정을 돕기로 했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진짜 품격은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 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딸아이를 안았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가르쳐 줄게. 돈이 많아도 남을 무시하면 안 되고 돈이 없어도 스스로를 비하하면 안 된다는 걸. 딸아이가 제 손가락을 꼭 잡았어요. 저는 이 아이가 자라서 누군가를 신분으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존중받는 사람이 되길 바랐어요. 몇 달 후 남편에게서 이혼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서명했어요. 이미 끝난 관계였으니까요. 남편은 편지에 미안하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제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겁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신분은 숨길 수 있지만 품격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상대가 누구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이제 제 딸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